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날 때마다 유독 질문이 많은 사람.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묘하게 불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싶고 괜히 속내를 다 털어놓은 것 같아서 찜찜한 기분이 드는 사람.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딱히 뭐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물어봤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는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한지, 어떤 말을 아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런 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허탈했던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탐색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이정순 씨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오랜 지인들과의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잘 나가지 못했던 동창 모임이었는데 퇴직 후에 시간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반갑게 이정순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손을 잡고 어떻게 지냈냐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정말 오랜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동창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정순 씨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두 손을 잡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질문의 방향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회사 퇴직금은 좀 받으셨어요? 요즘 퇴직하면 많이들 받는다던데. 자녀분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죠. 남편분은 아직 일하세요? 요즘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노후가 안정적이잖아요. 집은 지금 있는 곳이 본인 집이에요? 아, 아파트? 몇 평짜리? 이정순 씨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친구끼리 이런 이야기 좀 나눌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오늘 뭘 얼마나 이야기한 거지? 싶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옷을 다 벗겨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은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박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줬는데 원금 보장의 연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이정순 씨처럼 퇴직하고 나서 목돈이 생긴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상품이라고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지 않겠냐고. 이정순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질문들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접근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정보 수집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이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이 개인의 재정, 자산, 수입, 지출에 집중됩니다. 단순한 안부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돈과 관련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대답하면 그 대답에 대한 공감이나 반응 없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공감하지만 탐색이 목적인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반응보다는 다음 질문을 서두릅니다. 셋째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제안이나 부탁이 따라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뜻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헤아려라. 말의 겉뜻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뿌리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묻는지, 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현명한 대처는 아주 단순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얼마 받았냐고 물으면 그냥 조금 받았어요, 별로 없어요 하고 넘기면 됩니다. 집이 몇 평이냐고 물으면 적당히 살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예의 바르게, 그러나 흐릿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처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흐릿한 대답이 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창수 씨는 지역에서 꽤 오래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많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인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내시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참 묘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진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몇 번 스쳐 지나간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창수 씨가 사업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자꾸 밥 한번 먹자, 차 한잔하자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만날 사람도 줄고 그냥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는데 누군가 연락을 해주니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정진호 씨의 이야기가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창수형님, 형님은 예전에 시청 쪽 아는 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거기 계세요? 예전에 형님이 지역 번영회 회장도 하셨잖아요. 거기 지금도 연락되세요. 형님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쪽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최창수 씨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진호 씨가 만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부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하는 분한테 민원 하나 좀 넣어달라는 것이었고, 다음에는 번영회 쪽에 자기 이름 좀 소개해달라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아들 회사 쪽에 사업 제안을 넣을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창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해온 것은 자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인맥을 활용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인간관계 자산 활용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가? 당신의 인맥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연락이 뚝 끊긴다는 것입니다. 부탁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연락 한 통이 오고 그 이후에는 다음 부탁이 생기기 전까지 조용합니다. 다산 정영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는 그 발걸음의 이유를 먼저 살펴라.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는 없으니 그 이유가 진심인지 계산인지를 헤아려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발걸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진심인 사람과 계산인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대처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분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탁은 점점 더 커지거나 당연해집니다. 처음 부탁부터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어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쪽으로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관계와 내면의 상처를 탐색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4세 김순례 씨는 은퇴 후에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들이 많았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 한 분이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윤정숙이라는 분이었는데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좋은 자리를 권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순례 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윤정숙 씨가 늘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꾸 다시 꺼냈습니다.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 특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유독 자꾸 꺼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랑은 요즘도 좀 서먹하세요? 전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편분이 좀 무뚝뚝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집에서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찾으시는 건가요? 김순례 씨는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했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윤정숙 씨에게 했던 이야기들, 아들과의 갈등, 남편과의 소소한 불화 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모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름을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맥락을 들으니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정보 수집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아픈 부분, 취약한 부분, 가족 갈등이나 내면의 상처를 탐색합니다. 이들에게 그 정보는 두 가지로 활용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제거리가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탐색할 때 쓰는 방법은 아주 섬세합니다. 먼저 자신이 약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면 나도 나를 드러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감정정보 수집가의 방식입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를 함부로 보이지 마라. 상처를 보인다는 것은 그 상처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니 진정한 벗이 아닌 자에게 상처를 보이면 그 상처는
반드시 다시 건드려진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를 보이는 것은 그 상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퍼시아는 자에게는 상처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처는 이야기를 표면에서만 나누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처럼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이야기들로 대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그냥 그러셨군요 라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 내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은 해주되 내 속내는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이런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탐색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9세 오병수 씨는 오래 알고 지낸 동생뻘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성격이 잘 맞아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죠? 형님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사람이 어느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병수 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오병수 씨의 생각에 동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수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맞는 반론이나 다른 의견을 꼭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이구나 했는데 자꾸 보니 이 친구가 오병수 씨의 가치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은 좀 옛날 방식 아닌가요? 형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자녀들이 좀 의존적이 된 거 아닌가요? 형님 세대는 좀 너무 일만 했잖아요. 이런 말들이 쌓이자 오병수 씨는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느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가치관 비교 우위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묻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현명하거나 앞서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목적이 공감이 아니라 비교와 우위 확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탐색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함부로 내보이지 마라. 생각을 내보이는 것은 관역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려는 자가 세상에는 언제나 있다. 생각을 내보이는 것이 관역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무기로 삼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관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을 물으면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하는 식으로 흐릿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대응하면 상대방은 관역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흥미가 점점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걱정과 위로를 가장해 여러분의 약점을 탐색하는 사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심은 72세 강명희 씨는 오랜 이웃과 아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집을 드나들며 지냈으니 그야말로 가족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강명희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웃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된다고, 뭐가 필요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명희 씨, 그 병이 좀 심각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오래 치료해야 하는 거죠. 치료비가 많이 들죠.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많이 도와줘요. 남편분이 혼자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알리지는 않았죠. 강명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어느 날부터 다른 이웃들이나 동창 모임에서 강명희 씨의 건강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강명희 씨가 많이 아프다는 것, 치료비가 상당하다는 것, 자녀들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동정탐색형 가십수집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활용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거나 모임에서 화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것은 그 행동이 걱정과 관심이라는 아주 금전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을 의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자를 가장 조심하라. 칼을 들고 오는 자는 눈에 보이지만 걱정으로 오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더 깊이 들어온다. 걱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오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걱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처는 감사는 하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 내용, 가족 상황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냐고 물으면 그냥 좀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더 묻는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목적인 사람은 더 자세히 알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한동석 씨는 65세 퇴직을 하고 나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쌓인 인연들, 동창들, 지인들, 거래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동석 씨는 그 300명을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올 사람인가? 내가 힘들다고 연락하면 시간을 내줄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그 사람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인가? 그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 연락처가 23명으로 줄었습니다. 300명에서 23명. 처음에는 그 숫자가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는 23명뿐이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석 씨는 달리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3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277명에게 신경을 쓰고 277명의 시선을 의식하고 277명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23명에게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많아야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밀함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은 관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풍요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얕고 소모적인 관계가 많아질수록 진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마라. 물이 넓으면 얕고 깊은 우물은 좁다. 한 사람을 깊이 사귀는 것이 100사람을 얕게 하는 것보다 낫다. 물이 넓으면 얕고 깊은 우물은 좁다는 이 말씀.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지려면 좁아져야 합니다. 넓게 퍼진 관계는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아팠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구나. 그 질문이 그런 의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용당했구나.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진심으로 대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갖추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관심에 속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흐릿하게 대답하는 것이 불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원에는 잡초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꽃이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탐색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의 정원에서 내보내십시오. 그 자리에 진짜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껴두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아무에게나 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